챕터 1 천재의 몰락과 미스터리 1442년 조선의 심장부 왕 세종이 타려던 가마가 박살났습니다. 분노한 왕은 이 가마를 만든 책임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명합니다. 그의 이름 장영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장영실이 누굽니까? 조선의 시간을 발명하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던 남자. 노비에서 종산품 대호군까지 그야말로 신분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조선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 그런 그가 고작 가마 하나 잘못 만들어 모든 것을 잃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이야기꾼입니다. 우리는 장영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명품들, 특히 조선의 표준시계를 만든 자경루를 보시죠. 이건 혼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유체역학, 자동제어, 금속공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고도의 수학적 계산이 필요했죠. 그런데 장영실은 학자가 아니라 기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잡한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그 방대한 천문 데이터는 누가 수집하고 보정했을까요? 여기 역사상 가장 대담한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장영실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뒤에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장영실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가려진 조선이 기록하지 못한 기록할 수 없었던 그림자 과학자를 추적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이 아닙니다. 15세기 조선의 기록과 시대적 한계 속에 숨겨진 논리적 필연입니다. 과연 장영실의 천재성은 오롯이 그 혼자만의 것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알던 천재 장영실의 신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15세기 조선 가장 위대한 왕 세종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챕터 2 상승 팀 세종과 불가능한 미션. 자, 먼저 확실히 하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괄 PM 즉 프로젝트 매니저는 세종대왕 본인이었습니다. 세종은 기술 덕후였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만의 시간이 없었죠. 중국의 시간을 빌려다 썼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농사를 망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만의 표준시를 갖는 것. 이것은 세종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솔루션으로 발탁된 인물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1423년 세종은 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뽑으라는 파격적인 명을 내립니다. 이때 발탁된 장영실. 그의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정확히는 광기 즉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 짐승처럼 살 운명이 하루아침에 왕의 남자가 된 겁니다. 장영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물론 장영실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정초 이천 같은 당대 최고의 양반 학자들이 이론을 담당했죠. 이건 팀 세종의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론과 구현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었습니다. 양반 학자들은 이렇게 만들라고 고고하게 명할 뿐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모릅니다. 흙과 쇠를 만지는 건 천한 기술자의 일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구현의 짐은 장영실에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조선의 심장이 될 자동 15장치 자경루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챕터 2의 미스터리 파트 시작. 이게 바로 자경루입니다. 그냥 물시계가 아니에요. 일정한 속도로 물을 흘려보내 그 부력으로 구슬을 굴리고 이 구슬이 인형의 팔을 쳐서 종과 북을 울리는 완전 자동화된 하이드로 마이너스 메카니컬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물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흐름 점성이 바뀝니다.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 구슬을 정확한 시간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 복잡한 메커니즘. 이건 15세기 조선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오버테크놀로지처럼 보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장영실이 중국 송나라나 아라비아의 선진 기술을 참고했을 거라 봅니다. 맞습니다. 그는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융합하고 개선한 위대한 엔지니어였죠. 하지만 그 문헌들을 이해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보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거기엔 책에 나오지 않는 수천, 수만 번의 계산과 실측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장영실은 뛰어난 손을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산할 수학자였을까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해의 그림자를 측정할 천문학자였을까요? 여기서 장영실의 출신 성분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그는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던 노비였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손과 머리를 연결해줄 데이터와 계산. 그 잃어버린 열쇠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챕터 3 전개 가설 속 조력자들. 우리는 그 열쇠를 그가 태어난 세계 기방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생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15세기 광기는 지금의 연예인 공무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소속된 예능 전문가였어요. 그들은 춤과 노래뿐 아니라 시, 서화에 능했고 손님으로 오는 최고위급 양반 학자들과 말이 통하는 교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수 즉 수학에 밝았습니다. 당시 관아의 회계 장부를 처리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실무를 이들 관기가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반들은 숫자를 만지는 천한 일을 꺼렸으니까요. 즉 기방은 당대 가장 뛰어난 여성 인텔리들이 모인 숨겨진 지식의 살롱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만든 평경이라는 악기를 보세요. 16개의 돌을 정확한 음률에 맞게 깎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유래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가설입니다. 만약 장영실의 어머니 동료 혹은 그 주변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집현전 학사가 되었을, 하지만 여자고 천민이기에 기생이 되어야 했던 수학 천재가 있었다면 장영실은 구현할 손을, 그녀는 계산할 머리를 가졌습니다. 둘 다 천민이라는 공통의 운명을 가졌죠. 신분을 넘어 왕의 인정을 받은 장영실에게 그녀가 자신의 꺾인 꿈을 투영하고 비밀리에 계산을 도왔을 가능성. 이것이 자경로의 잃어버린 열쇠가 아닐까요? 하지만 자경로가 끝이 아닙니다. 앙부일구를 보시죠. 이 단순해 보이는 솥단지에는 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 절기선입니다. 태양의 고도는 1년 내내 바뀝니다. 즉 같은 시간이라도 계절마다 그림자 길이가 다르죠.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선 1년 365일 매일 매시간 해의 그림자를 기록하고 평균을 내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 지루하고 끝없는 데이터 수집. 과연 양반 학자들이나 장영실이 직접 했을까요? 아니요. 조선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들입니다. 특히 관상 감천문 관측이나 내의원의료 소속의 궁녀 혹은 의녀들은 그를 알고 측정을 다루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왕명 하나에 그들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늘에서 매일같이 해의 그림자를 기록하고 물의 양을 측정했을 겁니다. 챕터 3 정리자. 그림이 맞춰지시죠? 장영실은 위대한 총괄 엔지니어이자 설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명품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즉 수학적 계산은 기방의 여성 인텔리가, 실측 데이터는 궁궐의 여성 노동자가 제공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대한 협업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오직 총 책임자 장영실의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들은 여성이었고 천민이었으니까요. 그녀들의 공로는 애초에 공로로 인정받을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비밀 연대는 예기치 못한 파국을 맞이합니다. 바로 1442년 그날의 사건 때문입니다. 챕터 4 절정. 1442년 모든 것의 종말. 1442년 3월 16일 세종이 온천으로 가기 위해 장영실이 감독한 새 가마를 탔는데 부서졌습니다. 세종은 다치지 않았지만 신하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꾼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보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평생을 정밀기계만 다룬 조선 최고의 엔지니어가 왕의 안전과 직결된 가마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건 초짜 목수도 저지르지 않을 실수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정치적 함정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노비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아 종산품 지금의 차관급까지 올랐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 사대부들의 눈에 장영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살아있는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장영실을 끌어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마 사건은 완벽한 빌미였습니다. 그들은 세종이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왕의 안위를 문제 삼아 공격한 겁니다. 세종도 더 이상 그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실록의 기록. 장영실 불경제로 곤장 100대에 처하고 파직한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장영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무덤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클라이맥스. 자, 그럼 장영실이 사라진 그 순간 그와 협업했던 그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영실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설이 맞다면 그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워야 했습니다. 장영실과 주고받았던 계산 기록, 수년간 쌓아온 관측 데이터. 그 모든 천재성의 증거들을 자신의 손으로 불태우고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장영실의 몰락은 단지 한 천재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꿈을 꾸었던 역사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또 다른 천재들의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익명은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챕터 5 결말. 그림자의 유산. 장영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만든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자경루는 수백 년간 조선의 표준 시계로 울렸고 앙부일구는 백성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입부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장영실의 위대한 발명은 오롯이 그 혼자만의 결과물이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입니다. 그것은 팀 세종의 업적이었으며 그 팀에는 이름이 기록된 양반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지워진 천민 기술자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적한 것처럼 그 장영실의 뒤에는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려진 여성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한 명의 특정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 능했던 기생 집단 혹은 꼼꼼하게 데이터를 기록했던 궁녀 집단.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손들의 총합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 그리고 기록할 힘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텅 빈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의 곁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림자 과학자들의 헌신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앙부일구에 들이운 저 그림자를 볼 때 그저 시간의 흐름만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저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역사에 한 줄 남지 못했던 그녀의 그림자일지 모릅니다.